제가 얼마 전에 그 빈소에 갔는데, 그러니까 제 지인의 아버지였죠. 근데 이제 그 지인의 아버지가 93세로 돌아가셨어요. 3세로 돌아가셨는데, 보세요. 지금 딱 요 반응이 어떤 느낌이냐면, 오, 딱 하시면서, 근데 요 어떤 말이 나올래다가 요 말을 싹 안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호상이다. 예. 지금 그 딱 들키신 거죠. 예. 그러니까 호상이네라고 얘기하려는데 아닌 것 같아. 예, 그렇다고 비극적인 삶은 아니죠. 당연히 93세에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예전 한 10년 전 같았으면, 혹은 20년 전 같았으면, 93세로 돌아가셨대라고 하면 그냥 툭 하고 호상이시네. 근데 요즘 잘 안 나오죠. 예. 그래서 제가 그 상조회사에 계신 분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어느 정도부터 호상이라고 표현하세요? 93세로 제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거기서 호상일까 아닐까 이 얘기를 할까 말까 똑같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이제 쭉 이제 한 서너 명 같이 앉아서 이제 식사를 주시니까, 식사를 하면서 93세에 돌아가셨으니까 호상이라고 표현해도 되나? 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 친구들이 이제 갑론을박이 벌어진 겁니다. 아니지 요즘은. 그래도 옛날엔 93세면 호상이었잖아. 근데 그날 그 친구만 빼고 이후에 이제 계속 들어오는 이제 동창들, 문상객들 중에 93세를 호상이라고 생각하는 선후배가 한 명도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말에 주저하셨던 겁니다. 예. 이미 우리가 80대에 돌아가신 분들한테 호상이라는 표현 안 쓴 지는 굉장히 오래됐죠. 네, 그렇죠? 제가 그 상조회사에 계신 분한테 여쭤봤어요. 어느 정도에 돌아가신 분의 빈소에서부터 호상이라는 표현 나오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한번 알아보겠다고.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조사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이런 걸 무슨 뭐 국가 통계로 내지도 않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분도 되게 이게 의미가 있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한 달 정도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교수님, 저도 약간 놀랐는데 96세는 돼야 호상이란 표현을 쓰시네요. 네. 그런데 제가 통계하시는 분들, 국가 통계 다루시는 통계청에 계신 분들한테 보면 이런 얘기를 해보면 그거 대표값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95세는 넘어서 96세는 되어야만, 그래, 그 정도면 그래도 속상하지 않은 수명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장수지대에 들어왔죠. 지금의 그럼 40, 60대인 분들 몇 살까지 사시느냐 이러면 진짜 본격적인 갑론을박이 벌어집니다. 네, 저희 연구자들끼리도. 그런데 100살을 넘기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크게 토를 달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호모 헌드레드라는 말은 이제 뭐 일상적인 말이 됐어요. 원래 호모 사피엔스였잖아요. 호모 사피엔스 지혜로운 인간. 근데 이제 호모 헌드레드는 약간 재미있는 조어인데, 이제 100살은 기본적으로 넘기니까요. 그렇죠? 제가 연구자들이랑 얘기를 하면 여기서는 의학, 그다음에 생명공학, 그다음에 뭐 진짜 심지어는 초파리 연구하는 분들까지 이제 인간의 수명과 이 생물의 수명이니까요. 정말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과 얘기를 해보면 110살에서 130살까지는 쫙 이렇게 분포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수 없으면 130까지 사시니까. 심지어는 80대인 분들도, 지금 80대인 분들도 재수 없으면 120까지 간다. 뭐 이런 얘기들 서로 하실 정도로. 물론 우리는 내일이라도 세상을 떠날 수 있죠. 그렇죠? 예. 삶에 대한 자세는 겸허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장수는 단단히 각오해야 되는. 그러니까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개의 상반된 생각을 동시에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그 전대미문의 하여튼 삶을 살게 되죠. 겸허한 자세와 장수를 각오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저도 제 아내에게 내가 재수 없으면 130까지 살아. 그랬더니 제 아내가 갑자기 멱살을 딱 잡으려고 그러면서 내가 너를 그럼 앞으로 75년을 더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미안. 사람이요 이렇게 오래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예전에 이제 60 환갑 정도가 되시면, 60년 정도가 되시면 왜 잔치, 옛날에 잔치했었잖아요. 근데 그 환갑 잔치 때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화려한 옷을 그 주인공인
환갑을 맞이하신 분들이 입으셨는데 제가 그 문화를 연구하는 문화인류학 하시는 분들과 같이 공부를 해보면 이거 왜 굳이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어요? 아무리 축하하는 건 좋지만 한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그 친척분들을 마지막 보는 거니까. 예. 그분들 뇌리 속에 예전에 또 사진도 없었으니까 그분들 뇌리 속에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기억에 남기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길까? 그런 추정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즘 환갑잔치 하는 분들 안 계시죠? 네. 아마 하면 오히려 재밌을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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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올해 53세거든요. 근데 이제 저의 7년 선배님한테 그분이 이제 60이 되셨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이렇게 좀 오셨어요. 학교를 오셨는데 대학교에서 제가 연구실 앞에 축환갑 이렇게 써놨던 크게 써 붙여놨더니 내 주위에 이런 장난을 할 놈은 너밖에 없다. 그래서 저한테 뭐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저한테 딱 전화를 하셔가지고 너 진짜 이렇게 장난을 아직까지도 치고 사냐 라고 했는데 제가 또 장난을 연구하거든요. 장난치는 사람이 창조하고 애착을 만든다. 이런 저의 그 카톡으로 보내드렸더니 저한테 쌍욕을 하셨습니다. 60이 아니라 70대인 분들이 70%가 살아있어요 지금. 70대 들어가려 진입하는 시점에 예전에 1, 2%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70배 생존력이 좋아졌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첫 번째 결론, 오래 산다. 그렇죠?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자, 그렇다면 이제 오래 산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내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해야 되며 제일 중요한 건 나랑 정말 다른 사람이랑도 살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TV 손자병법이라고 하는 그런 오피스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TV 손자병법이 이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까지 돼서 한국 직장인들의 얘기들을 많이 다룬 거거든요. 기억나실 겁니다. 저도 이제 그때 그 드라마를 많이 봤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 보면 20대 중후반의 신입사원이 거기에서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의 나이로 설정되신 과장님 정도 되는 분과 같은 이런 공간 안에 있는데 마치 지금으로 치자면 한 40년 나이 차이가 나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 같은 세대 차이를 느끼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할 때만 해도 제 친구들이 40대 중반만 돼도 다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런 개방된 공간에서 만날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15살 차이 정도만 돼도 굉장히 큰 나이 차인데 요즘 이제 취직하고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시면 15살은 그냥 옆 테이블에 앉아있는 혹은 옆 책상에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가 굉장히 넓은 연령대의 사람들이 일하는 사회가 됐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안 만났던 사람들을 계속 만나는 사회가 됐어요. 요즘 세대 갈등, 젠더 갈등 많이 얘기 나오는 거 아시죠? 그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예전에는 세대 간의 갈등이나 젠더 간의 갈등이 그렇게 없었는데 요즘 왜 이러냐고. 이 시대가 이상한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예전엔 안 만났다고. 예전엔 안 만났어요. 예. 예전엔 안 만났어요. 예. 그러니까 갈등할 일이 없어요. 갈등할 일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저 같은 40, 50대 아저씨가 가는 다방에 20대, 30대 여성이 올 일이 전혀 없었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30대가 가는 그런 맥주집에 또 60대가 갈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만나지도 않았고. 근데 지금은 뭐 그런 커피 전문점이나 이런 데 가면 카페 가면 10대부터 8, 90대까지 다 앉아 있죠. 그러니까 마주치지 않았던 사람들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하죠. 예전에는 안 만났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만나고 다양하게 만나고 공존해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건 더 심해질 거예요. 전업주부들도 다시 일하러 다시 들어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20대, 30대 직장인들은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 80대 중후반까지 일할 거라고. 지금 40대, 50대도 70대 중반 넘게 일해야 되거든요. OECD 통계만 봐도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인 분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압도적인 비율로 전 세계 최상위권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오래 산다에 또 하나가 뭐가 추가되냐면 오래 일한다까지 추가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 예. 사실 저는 그 서울대학교의 인구학자, 인구통계학 전공하는 조영태 교수의 책 제목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정해진 미래, 정해진 미래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두 번째 결론, 작은 소결론이죠.
오래 산다에 더해서 오래 일한다.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사람들과 많이 그야말로 어깨 부딪혀가며 지지고 볶고 아웅다웅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안 보고 싶은 건 안 보고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제 어렵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도 타인에게 잘 적응해야 되고 타인도 나한테 잘 적응시켜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지심리학자들이 참 잘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 상수와 변수 정리를 잘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상수는 수학에서 안 변하는 수죠. 그렇죠? 변수는 뭐냐? 변하는 수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한테 상수와 변수 오랫동안 실험을 해보고 데이터를 축적해 보니까 야, 이건 사람이 작년에 불러서 실험을 하든 10년 전에 불러서 실험을 하든 이건 이 사람이 그대로 있네. 이건 이 측면이 상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이분은 지난주에 실험을 했는데 이번 주 불과 일주일 후에 됐는데도 확 변해서 오시네. 이건 변수겠죠. 상수와 변수, 즉 사람한테 거의 안 변하는 거, 그리고 잘 변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정리를 잘합니다. 저희 인지심리학자는. 사람이 정말 불행하고 힘들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꿀 수 없는 걸 바꾸려고 하는 거죠. 제가 바꿀 수 없는 신장을 바꿔보려고 하면 저는 불행해지죠. 제가 돈 싸들고 다니면서 성장 클리닉을 이 나이에 다니면서 저 190으로 만들어주세요. NBA 진출하고 싶어요. 프로농구 190 가지고도 안 되죠. 거긴 2m 넘어야 되니까. 그러면 저는 불행해질 겁니다. 제가 열심히 모은 돈을 저와 가족들을 위해서 혹은 또 일부 또 사회를 환원할 수도 있는데 그걸 전부 다 말도 안 되는 성장 클리닉에 쓸 테니까요. 자, 그래서 바꿀 수 없는 걸 바꾸려고 할 때 인생은 정말 불행해지고 힘들어지겠죠. 그런데 허망해지는 게 있어요. 또 뭐냐? 바꿀 수 있는데도 그대로 놔두는 거. 이거 진짜 허망해지죠. 그렇죠? 특히 허망함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건 인생이 길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바꿀 수 있는 걸 방치해놓고 사는 건 나중에 진짜 100살이 훌쩍 넘은 내가 세상 떠나는 시점에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바꿀 수 없는 건 그대로 인정하고 바꿀 수 있는 건 조금씩 바꿔나가면서 삶에 대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게 이게 진짜 길게 사는 인생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상수와 변수를 잘 구분할 수 있는, 사실 그거를 주로 제일 잘하는 저희 인지심리학적 얘기들을 많이 들어주시더라고요, 요즘. 자, 그러면 일단 안 변하는 거, 상수. 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성격이에요. 성격입니다. 네. 성격 잘 안 변합니다. 네. 자, 성격에는 어떤 게 있느냐? 가장 대표적인 게 외향적이다, 내향적이다예요. 그렇죠? 외향적이다, 내향적 같은 겁니다. 이런 건 잘 안 변합니다. 네. 사실 저는 그냥 사석에서는 그냥 야, 절대 안 변해. 이 정도까지도 얘기합니다. 참 안 변해요. 근데 재밌는 건요. 이게 사람이 태어나서 성격이 잘 안 변하는데 이런 패턴을 보면 사춘기 전후로 결국은 외향적으로 살아갈 사람도 내향적인 사람의 삶을 한 번씩 잠시 동안 살아가 봐요. 네. 그 반대도 그렇고요. 이게 사람이 다 여러 가지 측면들이 다 자기 내부에 있는데 결국 주도적으로 나의 평생 동안 가지고 갈 성격은 타고납니다만 이게 굉장히 아쉽고 한이 맺히는지 사람은 살아가면서 10대 초반 혹은 중반쯤, 그걸 주로 우리가 사춘기라고 부르는데 그때 내가 평생 가지고 갈 성격의 정반대의 성격의 삶을 한 번씩은 다 6개월이든 1년이든 살아봅니다. 왜? 그거 안 해보고 가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나의 이제 정해진 성격 말고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을 그때 조금씩 다 지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때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을 만나는 걸 제일 창피합니다. 참으로 재미있게도 우리가 어떤 성격을 타고나는데 상당 부분 타고나는데 그게 10대 후반이든 20대 초반이든 쭉 갑니다.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은 외향적으로 가고요. 내향적인 사람은 내향적으로 가죠. 이거는 아마 못 바꿀 거예요. 이건 아마 못 바꿀 겁니다. 그리고 이걸 바꾼다 한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향적이다가 더 좋은 걸까요? 내향적인 게 더 좋은 걸까요?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자기의
장점과 단점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외향적인 사람들은 자주자주 이동해 주면서 타인들을 잘 연결시키는 장점이 있고요. 내향적인 사람들은 집중력이 좋으니까 정지해서 그곳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러니까 둘 중에 뭐가 좋은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개방적인 성격과 보수적인 성격도 마찬가지예요. 자, 개방적이고 그다음에 진보적인 사람들은 변화를 만들어내죠. 하지만 보수적인 사람들은 무너지면 안 되는 기존 질서를 잘 지켜주죠. 그러니까 다 상보적인 거잖아요. 상보적인 겁니다. 예민한 사람은 남들이 못 보는 걸 보고, 또 예민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걸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잘 묻어서 또 넘어가고.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격은 바꾸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없애보고 싶어하는 게 성격 개조 프로그램이에요. 저희들이 많이 대부분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70년대, 80년대 앞에 계신 분들께 너무 죄송합니다. 네, 70년대, 80년대 거리를 가면요, 성격 개조 프로그램 학원들이 꽤 많았어요. 그런 것들이.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상수와 변수를 구분하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심리학이든 아니면 인간과 관련된 다른 학문이든, 그래서 한 30년쯤 하신 저의 선배들께서는 그래서 한 30년쯤 공부하시면 사람 안 변하는 게 있다. 굳이 인지심리학자가 아니더라도 수치적으로 저희들이 증명하지 않아도 다 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성품은 엄청 변합니다. 네. 자,